여기 앉으세요. 그가 내 허리를 살짝 감싸며 의자를 당겨줬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다. 손이 차네요. 제 손 좀 잡아보세요. 그의 따뜻한 손바닥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나는 20대 처녀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이렇게 두근거려도 되는 걸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심장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희. 올해 58이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줌마겠지만 나도 한때는 사랑에 목숨 걸던 여자였다. 30에 결혼해서 28대를 참고 살다가 3년 전 이혼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무시, 딸아이 하나 믿고 버텼지만 결국 한계가 왔다. 이혼 후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 일을 시작했다. 떡 만들기, 김치 담그기, 밑반찬 만들기. 수강생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었지만 그분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선생님이었다. 그게 내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딸 은지는 32, 직장 다니면서 나랑 둘이 산다. 착한 애다. 엄마가 이혼할 때 아빠 편들지 않고 나를 선택해줬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조심스럽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재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다. 3월 초순 복지관 문화센터장이 나를 불렀다. 다음 달 어르신 잔치에 쓸 떡을 주문하는데 동네 떡집 사장과 상담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떡이라면 내가 전문이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상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글을 봤다. 키가 175cm는 되어 보이는 체구,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 단정한 남방 셔츠. 65세라고 하기엔 정정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쓸쓸한 느낌이 눈가에 서려 있었다. 박민철, 민철떡집 사장이라고 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거칠었다. 오랫동안 떡을 빚어온 손이었다. 그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따뜻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다. 나는 얼른 손을 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가방에서 샘플 떡들을 꺼냈다. 백설기, 쑥개떡, 인절미, 송편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어제 새벽에 직접 만들었다며 시식을 권했다. 포크로 백설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쌀의 단맛이 살아있고 촉촉함이 딱 적당했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떡이었다. 그가 경기도 이천쌀을 농가와 직계약해서 받는다고 했다. 떡은 쌀이 전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상하게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렸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떡 이야기를 했다. 어떤 떡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지, 소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색깔은 어떻게 내야 예쁜지. 그는 내 말을 경청했고 나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그가 명함을 건넸다. 다음 주에 시식용으로 몇 가지 더 만들어 오겠다고 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황급히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이건 뭐지? 나 지금 왜 이러는 거야?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다음 주가 기다려졌다. 그를 다시 볼 생각에 옷장을 뒤졌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할머니 같고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골랐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새로 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꾸미고 그러는 게 우스워 보이지 않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화요일, 그가 약속대로 왔다. 이번엔 더 많은 종류의 떡을 가져왔다. 시식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가 불쑥 물었다. 결혼했냐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했다고 대답했다. 3년 전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아내를 3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쓸쓸함을 읽었다. 아마 내 눈에도 같은 게 보였을 것이다.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다.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특히 아침에 눈 뜰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다. 나도 똑같다고 대답했다. 딸이랑 살지만 외롭다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끌림이 생겼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떡 납품 때마다 30분씩 일찍 왔다. 그리고 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복지관 로비에서 기다렸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점점 그게 익숙해졌고 기다려졌다. 강의 중에도 로비가 신경 쓰였다.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 날 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날씨가 춥다며 커피를 받으려다 그의 손과 내 손이 닿았다. 이번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도 가만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복지관 로비 한 구석. 사람들 시선을 피해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팔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다. 숨이 가빠졌다. 얼굴이 또 화끈거렸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설레고 있다는 걸. 밤에 잠이 안 왔다. 그의 손길이 자꾸 생각났다. 따뜻했던 그 온기, 부드러웠던 손바닥의 감촉.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웃었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내가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게 즐거워졌다.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더 많이 보게 됐고 화장도 조금씩 진하게 하게 됐다. 립스틱도 새로 샀다. 연한 핑크색. 그가 좋아할 것 같았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그의 방문이 2번이 됐다. 그리고 어느새 3번이 됐다. 떡 납품은 핑계였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거라는 걸.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 벤치가 우리의 장소가 됐다. 강의가 끝나면 그곳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떡, 복지관 어르신들,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었다. 우리는 황급히 정자 쪽으로 뛰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었다. 그가 자기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이 따뜻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비쳤다. 부끄러웠다. 팔로 가슴을 가렸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뜨겁고 간절했다. 나도 그를 바라봤다. 빗물이 그의 백발을 타고 흘러내렸다. 젖은 셔츠가 그의 가슴에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입술이 닿기 직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지관 직원이 우산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직원은 우산을 건네고는 빙긋 웃으며 돌아갔다. 들킨 것 같았다.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론 아쉬웠다. 그날 밤 그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일이 미안하다고. 너무 성급했다고.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확실한 끌림이었다. 서로를 원하는 마음이었다. 사흘이 되자 그는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에 왔다. 떡 납품은 일주일에 1번인데도 말이다. 핑계는 항상 달랐다. 새로운 떡 시식,
다음 달 메뉴 상담, 포장 방법 논의.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거라는 걸. 복지관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동료 강사가 슬쩍 물었다. 떡집 사장님이랑 사귀는 거냐고.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그래. 나 이 사람 좋아해. 많이 좋아해. 어느 금요일 오후 그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시간 되냐고 물었을 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데이트 신청이었다. 58년을 살면서 남자에게 제대로 된 데이트 신청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 좋다고.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뒤졌다. 뭘 입어야 하지?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평범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골랐다. 딸이 작년에 사준 건데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이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은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엄마 어디 가냐고, 웬일로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냐고. 나는 얼버무렸다. 그냥 복지관 회식이라고. 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더 묻지 않았다. 복지관 근처 한정식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도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왔다. 머리에 왁스도 발랐다. 준비해온 게 보였다.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조용한 룸으로 안내받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어색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조명,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가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멋있었다. 음식이 나왔다. 그가 계속 내 반찬을 챙겨줬다. 생선을 발라주고 국물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줬다. 이렇게 챙김받는 게 얼마만인지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도 3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다고 했다. 밥맛이 안 나서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밥을 사 먹었다고. 그러다 10kg나 빠졌다고. 나도 비슷했다고 대답했다. 이혼하고 6개월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딸이 걱정해서 매일 옆에서 먹여줬다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아내를 잃은 슬픔, 배신당한 상처,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통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에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식사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영화 같은 순간이었다. 그가 멈춰 서더니 나를 바라봤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기가 나를 좋아한다고.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고. 떡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 반했다고. 숨이 멎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전 남편은 중매로 만났고 고백이라는 걸 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었다. 그가 또 말했다. 마음이 없으면 말하라고.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겠다고.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라고. 나도 그가 좋다고. 많이 좋다고.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58세와 65세. 한참 늦은 나이의 연애.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나이와 상관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소중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예쁜 부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부부.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다. 거울을 보니 10년은 젊어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주름진 얼굴도 늘어진 살도
다 예뻐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에게 문자가 왔다. 어젯밤 잘 잤냐고. 자기는 나 생각에 한숨도 못 잤다고.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그렇다고. 오늘 복지관에 오냐고. 오겠다고 했다. 내 얼굴을 봐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행복해서 일주일에 3번씩 만났다. 복지관에서, 떡집에서, 공원에서. 그는 나를 위해 특별한 떡을 만들어줬다. 내가 좋아하는 쑥을 듬뿍 넣은 쑥개떡, 파치 가득한 찹쌀떡. 떡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줬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가 내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고. 내 손맛이 일품이라고. 정성이 들어간 밥이라고.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 말에 얼굴이 또 빨개졌다.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라니. 하지만 행복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눴다. 그의 아내는 암으로 2년을 투병하다 갔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아줬다. 말없이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을 결심한 순간, 딸과 둘이 새 출발을 한 일.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다.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그 덕분에 그를 만났으니까. 그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진심인 걸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고마워서. 5월 어느 날 그가 떡집에 초대했다. 가게 구경을 하고 내 의견도 듣고 싶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떡집을 찾아갔다. 떡집은 생각보다 컸다. 앞은 판매장이고 뒤는 작업실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대, 큰 찜통, 각종 재료들.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에 문을 연다고 했다. 혼자서 가슴이 아렸다. 이 넓은 공간을 혼자 관리하다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가 앞치마를 2개 꺼내며 제안했다. 같이 떡을 만들어 보자고. 좋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떡을 만들었다. 그가 쌀가루를 내리면 내가 채로 거르고 내가 소를 빚으면 그가 모양을 잡았다. 손발이 척척 맞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 같았다. 작업 중에 그의 팔이 내 허리에 닿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내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내 손을 잡고 떡 빚는 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라고.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숨소리가 귀에 닿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너무 가깝다고 말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일부러 그런다고. 나는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가 웃으며 한 발짝 물러났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감촉이 온몸에 남아 있었다. 떡을 다 만들고 나니 오후 2시였다. 그가 갓 쪄낸 떡을 접시에 담아왔다. 우리가 같이 만든 떡이라며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더 맛있었다. 함께 만들어서 그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들면 더 맛있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단어가 자연스러웠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됐구나. 그날 저녁, 그는 나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소파, 작은 냉장고. 가끔 여기서 쉰다고 했다. 새벽부터 일하면 낮에 졸려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갑자기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의식됐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긴장됐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물었다. 키스해도 되냐고. 숨이 멎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나이에 키스라니. 하지만 싫지 않았다. 아니, 원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공원에서부터 기다려왔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사라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내가 비쳤고 내 눈에 그가 비쳤다. 우리는 또 키스를 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내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감쌌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숨이 차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 심장처럼. 그날 나는 여자로 돌아왔다. 엄마도 이혼녀도 강사도 아닌 그냥 사랑하는 한 남자의 여자로. 그 키스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다. 만날 때마다 손을 잡았고 헤어질 때마다 포옹을 했다. 가끔은 몰래 키스도 했다. 복지관 뒤편 정원에서, 떡집 사무실에서, 공원 나무 뒤에서.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다. 출근길에도, 강의 중에도, 저녁 먹을 때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딸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울을 자주 보고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혹시 누구 만나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6월 초 그가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나도 보고 싶었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토요일 아침 그가 차를 몰고 우리 집 앞으로 왔다. 깔끔한 세단이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강릉까지 2시간 반. 차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추억, 좋아하는 음악, 보고 싶은 영화. 알면 알수록 그는 매력적이었다. 바다에 도착했다. 푸른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백사장을 걸었다.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해변이었다. 그가 멈춰서더니 나를 안았다.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심장 소리. 근처 횟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신선한 회와 매운탕. 그가 회를 떠서 내 입에 넣어줬다. 나도 매운탕 국물을 떠서 그에게 먹여줬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보며 미소 지었다. 부부 같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부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재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식사 후 그가 근처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다. 오션뷰 객실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펜션. 둘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다. 긴장됐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58년을 살면서 진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었다. 전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였고 형식이었다. 하지만 그와는 달랐다. 펜션에 도착했다. 2층 끝방이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서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방 안에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가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키스를 했다. 이번엔 달랐다.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간절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우리는 침대로 옮겨갔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부끄러웠다. 58년 동안 늙은 몸, 주름지고 처진 살. 하지만 그는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의 손길이 온몸을 훑었다. 20대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 온몸이 녹아내렸다. 숨이 가빠졌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 뜨겁고 격렬했다.
땀이 났다. 신음이 나왔다. 부끄러워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그 순간에 집중했다. 절정의 순간.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살아있음을 느껴서,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쾌락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도 나를 꽉 안으며 내 이름을 불렀다. 순이야,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옆에 그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이 사람과 함께 늙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가 눈을 떴다. 미소를 지으며 아침 인사를 했다. 우리는 또 키스를 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눴다. 어젯밤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펜션을 나와 조식을 먹으러 갔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신혼부부냐고 물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마음만은 신혼부부였으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다. 나와 재혼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심장이 멎었다. 재혼. 내가 감히 꿈꿔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현실이 떠올랐다. 그의 아들, 내 딸, 그들이 허락할까? 재산 문제, 가족 문제, 복잡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대답을 미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다고. 1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그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의 아들이 떡집을 찾아왔다고 했다.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 여자가 누구냐고, 재혼할 생각이냐고, 집과 가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고 했다. 그는 아들에게 나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좋은 사람이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다고 했다.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재혼을 반대했다고. 전화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역시나 현실은 달콤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번엔 내 차례였다. 은지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왔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후배가 연락했다고 했다. 엄마가 떡집 사장과 사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심지어 주말에 같이 여행을 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은지가 물었다. 사실이냐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했다. 딸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반대한다고.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아빠처럼 배신할 거라고.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혼의 아픔이 딸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에게 전화했다. 딸이 반대한다고. 아들도 반대한다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는 괜찮다고. 설득하면 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들이 계속 그를 압박했다고 했다. 주말마다 떡집에 찾아와 잔소리를 했다고. 재혼하려면 집과 가게를 자기 명의로 넘기라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그 여자를 믿을 수 없다고. 은지도 마찬가지였다. 매일같이 말했다.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떡집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 딸이 날 믿지 못한다는 게. 우리는 점점 만남을 줄여갔다. 일주일에 3번이던 만남이 2번이 됐고 2번이 1번이 됐다. 그나마도 복지관에서 짧게 마주치는 게 전부였다. 서로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그는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딸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관계.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복지관 뒤편 정원에서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자기가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내가 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고. 나는 부정했다.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사실 매일 밤 딸과 다투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은지가 매일 물었다. 그 사람과 헤어졌냐고. 아직이라고 대답하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딸에게 내가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이기적인 엄마, 나 자신이 밉고 또 밉었다. 7월 중순, 그의 아들이 떡집에 또 찾아왔다고 했다. 이번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다고. 재혼하려면 재산분할 각서를 쓰라고. 혼인 전 재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치가 떨렸다. 돈. 결국 다 돈 문제였다.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느른이들의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라는 편견.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다. 이대로 계속하면 그에게 해가 될 것 같았다. 아들과의 관계가 나 때문에 틀어지고 있었다. 나 때문에 떡집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딸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은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결심이 섰다. 그를 놓아주기로. 8월 첫째 주 화요일. 그를 만나기로 했다. 복지관 뒤편 정원.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벤치. 그가 먼저 와 있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없었다. 지쳐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그를 이렇게 만든 게 나였다.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그만 만나자고. 이렇게 계속 가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다고. 아들과 잘 지내야 하고 나도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가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것도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정말 이게 최선이냐고. 우리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냐고. 눈물이 쏟아졌다.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의 행복이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당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나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내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게 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사랑한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벤치에서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순이야, 순이야. 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복지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복지관에 오지 않았다. 떡 납품도 다른 직원이 왔다. 그를 볼 수 없었다. 보고 싶었다. 미칠 것 같았다. 매일 밤 울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은지는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을 포기한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선택한 일이라고. 하지만 후회됐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2주가 지났다. 그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다. 복지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떡집 사장이 요즘 가게 문을 자주 닫는다고 했다.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탓이었다. 내가 그를 아프게 한 거였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미 끝낸 일이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딸이 물었다. 후회하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매 순간 후회하고 있었다. 그를 놓아준 걸, 우리의 사랑을 포기한 걸. 강의를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다. 수강생들이 걱정했다. 안색이 안 좋다고, 많이 야위었다고.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사랑이 나를 젊게 만들었다면 이별은 나를 늙게 만들었다. 3주째 되던 날, 복지관 센터장이 나를 불렀다. 떡집 사장에 대해 들었냐고,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가게를 정리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충격이었다. 떡집은 그의 전부였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그걸 포기한다고? 나 때문에?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떡집으로 향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영업시간인데도.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웠다. 2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려다 멈췄다. 올라가면 안 됐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됐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다. 저절로 계단을 올라갔다.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추적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한참을.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겼다. 그도 나를 꽉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아느니까 알았다.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다. 이별의 아픔을 확인하듯,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듯 격렬하고 절실했다. 울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도 울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가 말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나도 다짐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싸워보겠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아들과 딸, 그들의 반대, 재산 문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엔 진짜로 우리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걸 아들과 딸은 곧 알게 됐다.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다. 은지는 며칠 동안 나와 말도 하지 않았다. 밥도 따로 먹었다. 집안의 냉기가 얼음장 같았다.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를 찾아와 큰 소리를 쳤다고 했다. 정신 차리라고. 늙어서 철도 없다고. 우리는 힘들었지만 서로를 놓지 않았다. 매일 전화했고 일주일에 2~3번은 몰래 만났다. 주로 멀리 떨어진 카페나 공원에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9월 중순. 변화가 시작됐다. 먼저 그의 아들이 움직였다. 아버지가 요즘 떡집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신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홀로 술을 마시며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 사진첩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도 있었지만 새로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게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며칠 후 아들이 떡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물었다.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 진심이냐고. 그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일 거라고.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결혼하라고. 아버지가 행복하면 그게 최선이라고.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듣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고 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좋은 아들이라고. 아들을 꼭 안았다고. 내 쪽도 비슷했다. 은지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다고 한다. 엄마, 이야기를 했다고. 재혼하려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라고. 동료가 물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냐고. 은지는 대답했다. 그 남자를 만날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10년은 젊어 보였다고. 그럼 왜 반대하냐고 동료가 물었다.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만 했다. 동료가 말했다. 그게 진짜 엄마를 위한 거냐고. 엄마의 행복을 빼앗는 게 사랑이냐고. 엄마도 여자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거라고. 그 말이 은지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서
내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나중에 말해줬다. 안에서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베개를 적시며 우는 엄마. 그날 밤 은지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엄마, 행복을 가로막아서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을 포기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결혼해도 된다고. 나도 울었다. 딸을 꽉 안았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나도 행복해도 되는 거구나. 다음 날 그에게 전화했다. 딸이 허락했다고. 결혼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도 기뻐하며 말했다.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축복해준다고 했다고. 우리는 울고 웃었다. 마침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10월 첫째 주. 우리는 양가 자식들을 만났다. 떡집 2층 사무실에서 넷이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서로 눈치만 봤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의 아들이었다.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도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은지도 그에게 인사했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소중하게 대해달라고.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약속한다고. 딸처럼 아끼겠다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기로 했다. 가족들만 모여서. 화려할 필요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서약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떡집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가 복지관 강사를 그만두고 떡집 일을 도울 거였다. 오랫동안 떡을 다뤄왔으니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 재산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했다. 혼인 전 재산은 각자 자식들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혼인 후에 함께 모은 재산만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아들과 은지 모두 동의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 식사 중에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도 된다고. 고맙다고. 은지도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도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다. 그날 밤 그와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그가 말했다.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다고. 꿈만 같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게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 그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은반지.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예뻤다. 안쪽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철과 순이. 나도 준비한 반지를 꺼냈다. 역시 은반지. 그에게 끼워주며 말했다. 평생 함께 하자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키스를 했다. 벤치에 앉아 별빛 아래에서. 완벽한 순간이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복지관 강당을 빌렸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었으니까. 하객은 50명 정도. 가족, 친척, 복지관 사람들, 떡집 단골 손님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거울을 보니 처녀처럼 수줍어 보였다. 58세의 신부. 그도 한복을 입었다. 회색 두루마기에 갓. 65세의 신랑. 멋있었다. 아들과 은지가 주례를 섰다. 정식 주례사 대신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아들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를 잃고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던 아버지가 다시 웃게 됐다고. 그게 순이 어머니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두 분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은지도 말했다. 이혼 후 상처받은 엄마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안다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민철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는 게 기쁘다고.
평생 행복하시라고. 듣는 내내 눈물이 났다. 아들과 딸의 축복. 이보다 큰 선물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결혼식 후 소박한 피로연이 있었다. 떡집에서 만든 각종 떡들과 도시락.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축하해줬다. 부럽다고,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보기 좋다고. 떡집 단골 손님들도 왔다. 오래 기다렸다고, 드디어 사장님이 행복을 찾았다고. 모두가 축복해줬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작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3박 4일.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눴다. 호텔 침대에 누워 그의 가슴에 기대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 제주도에서 돌아와 떡집에 간판을 새로 달았다. 민철순이 떡집. 우리 이름이 나란히. 나는 복지관 강사를 그만두고 떡집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그와 함께 떡을 만들었다. 쌀을 씻고, 불리고, 가루를 내리고, 찌고.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했다. 함께 일하니까 좋았다. 그의 숨소리, 발소리, 웃음소리가 늘 옆에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행복했다. 손님들이 늘었다. 부부가 함께하니까 떡맛이 더 좋아졌다고 했다. 사랑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떡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복지관에도 계속 떡을 납품했다. 나를 알던 어르신들이 반가워했다. 강사 선생님에서 사장님이 됐다고 놀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더 행복해졌다고. 주말이면 아들과 은지가 떡집에 놀러 왔다. 함께 떡을 만들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진짜 가족이 됐다. 크리스마스에는 손주들도 왔다. 아들의 쌍둥이 딸들. 7살.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다. 가슴이 벅찼다. 손주가 생긴 기분. 늦었지만 완전한 가족.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결혼한 지 6개월.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있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 매일 아침 감사했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게. 떡집 일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다. 별거 아닌 일상.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다.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다. 그가 반찬을 만들면 내가 밥을 했다.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다. 떡집 이야기, 손님 이야기, 아들과 딸 이야기. 밤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손을 잡고 가끔 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편안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꿨던 것들,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하다 잠들고, 안고 자고, 아침에 함께 깼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결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이 나이여서 더 좋았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어느 일요일 오후 떡집 문을 닫고 2층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그가 말했다. 행복하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그도 웃으며 말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순이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고. 우리는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그리고 서로를 안았다. 오래오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그 공원의 벚꽃처럼. 1년이 지났구나. 그가 속삭였다. 매년 봄이 오면 그 공원에 가자고.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자고. 평생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평생 함께.
이게 내 이야기다. 58세에 다시 시작한 사랑 이야기. 늦었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재혼이냐고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틀렸다. 사랑의 나이는 없었다. 오히려 이 나이여서 더 간절했고, 더 소중했고, 더 아름다웠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안다.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주름진 얼굴도, 늘어진 살도, 백발도 부끄럽지 않다. 이 모든 게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 그리고 그는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가장 아름답다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그가 있다. 저녁에 집에 가면 그가 기다린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운다. 이게 내가 평생 원했던 삶이다. 이혼의 상처, 외로움, 불안, 다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아물었다. 사랑이 치유했다.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다. 힘들었다.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 우리의 사랑을 지켜냈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혹시 나처럼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은 우리를 젊게 만든다. 설레게 만든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든다. 나는 58세에 진짜 사랑을 만났다. 늦었지만 괜찮다. 아니, 이 나이여서 더 완벽하다. 민철과 나, 우리의 황혼은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다.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함께 늙어갈 것이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이게 진짜 행복이다. 내가 평생 찾던 행복. 58세 김순희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